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임신한 아내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범행 전 애인에게 아내는 이미 죽었다고 미리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시 로차. 1975년 캘리포니아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소박하고 서정적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보는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죠. 부모의 이혼 후 계부를 따라 머데스토라는 도시로 이주한 레이시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매력을 가진 소녀였어요.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레이시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치어리더로 활동했고 밝은 성격 덕분에 언제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햇살 같은 아이라고 불렀을 정도였거든요. 특히 그녀의 웃음소리는 복도 끝까지 들릴 정도로 밝고 경쾌했다고 해요. 자연을 사랑했던 레이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원예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식물과 자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거든요. 대학에서도 그녀는 온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교수들은 그녀의 열정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일하는 레스토랑을 방문한 레이시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의 스콧 피터슨이었죠. 그 순간 레이시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스콧은 바람둥이니까 조심해라고 경고했지만 레이시는 확신에 차서 나는 그와 결혼할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나중에 증언했어요. 그렇다면 스콧 피터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레이시보다 3살 많은 1972년생인 그는 부유한 가정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골프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골프 장학금을 받고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 입학할 정도였어요. 가족들은 그를 골든보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여기서 스콧의 성격적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촉망받는 골프 선수였던 그는 여자와 술에 빠져 연습을 소홀히 했고 수업도 자주 결석했습니다. 코치는 그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스콧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골프팀에서 퇴출당한 그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로 편입했고 바로 그곳에서 레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스콧은 교제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지만 레이시는 매번 그를 용서했어요. 친구들이 한번 바람 피운 남자는 계속 바람 핀다며 걱정했지만 레이시는 그들의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스콧은 변할 거야. 나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1997년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스콧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술집을 열었지만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았고 이후 비료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레이시는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레이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했고 동료들은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레이시가 임신했습니다. 2003년 2월 출산 예정이었던 그녀는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고 스콧도 처음에는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두 사람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코너라고 정했고 베이비 샤워를 열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로 아기방을 꾸몄습니다. 레이시는 매일 배에 손을 올리고 코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한 모습은 겉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스콧은 점점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임신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바로 앰버 프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출산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스콧은 이 여자와 깊은 관계에 빠져 있었어요. 더욱 교활한 건 스콧이 앰버에게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숨겼다는 점입니다. 앰버는 스콧이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고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나중에 스콧이 완벽한 남자친구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운명의 날 하루 전입니다. 레이시와 스콧은 레이시 친척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했어요. 스콧의 머리를 자르던 레이시의 친척은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뭘 할 거냐고 물었고 스콧은 오전에 혼자 골프를 치러 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콧은 그날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내일 골프를 치러 간다고 말이죠. 마치 자신의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0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모든 것이 시작된 날입니다. 스콧은 약속했던 골프를 치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버클리 마리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최근에 비밀리에 구입한 보트가 정박해 있었어요. 가족들은 그가 보트를 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왜 갑자기 보트를 샀을까요? 정말 낚시를 위해서였을까요? 스콧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한 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낚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30분 스콧은 집을 나서면서 레이 씨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레이 씨는 개를 산책시킨 후 장을 보러 나간다고 말했다는 것이 그의 진술이었죠. 하지만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실제로 오전 10시경 여러 이웃들이 레이 씨가 집 근처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레이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30분 후 한 이웃 남성이 주인 없이 혼자 목줄을 끌고 돌아다니는 레이 씨의 개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불안해하며 계속 집 쪽으로 가려고 했다고 해요. 이 남성은 개를 데리고 부부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개를 뒷마당에 넣어두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스콧은 레이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응답은 없었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레이 씨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레이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콧은 아내가 잠시 외출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길에서 사온 피자를 먹고 샤워를 한 후에야 이웃과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레이 씨의 행방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 극도로 의심스러웠어요. 레이 씨의 실종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어머니와 계부는 오후 6시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콧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어요. 경찰관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스콧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사라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돌아올 것이라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경찰이 낚시를 가서 무슨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끼를 사용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부부의 집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레이 씨의 지갑이 든 가방은 벽에 걸려 있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강도나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헬리콥터 2대가 동원되었고 900여 명의 시민들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6억 원 상당의 거액 현상금이 걸렸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레이 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도시 곳곳에 붙여졌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스콧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강하게 의심하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지만 스콧은 이를 거부했어요. 경찰은 스콧을 극비리에 조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레이 씨의 부모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스콧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경찰은 머데스토에 거주하는 175명의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동시에 비밀리에 스콧의 차에 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스콧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받고 있었던 거죠. 언론들은 만삭의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남편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레이 씨의 가족들이 방송에 출연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는 달리 스콧은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방송 출연을 꺼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스콧의 표정이었어요. 절망적이고 초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는 가끔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얼굴 공개를 거부한 후 그는 저보다는 실종된 아내에게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내연 여인 앰버가 자신의 모습을 TV에서 볼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콧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TV에서 스콧의 모습을 본 앰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남자가 실종된 임신한 아내를 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나중에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앰버는 즉시 머데스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자신과 스콧의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경찰과 합동으로 스콧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어요. 이는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스콧은 처음에 앰버에게 미혼인 척 총각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레이 씨가 사라지기 14일 전인 12월 9일 스콧이 앰버에게 털어놓을 이야기가 있다며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아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미리 할 수 있었을까요? 앰버가 TV에서 그를 보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스콧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된 통화에서 스콧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아내는 실종됐지만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죠. 용기를 낸 앰버는 대중 앞에 서서 스콧과 11월부터 불륜 관계였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스콧에 대한 여론은 180도 바뀌었어요. 불쌍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에서 바람을 피우려고 아내를 해친 천하의 나쁜 남자로 변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아내를 죽인 살인자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레이 씨의 가족마저 스콧을 의심하며 등을 돌렸어요. 궁지에 몰린 스콧은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기자가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이 레이 씨를 찾기 위해 카메라 앞에 나섰을 때 뒤로 빠져 있다가 지금에서야 카메라 앞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스콧은 처음에는 나보다 레이 씨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에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2003년 4월 13일 샌프란시스코 바다에는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가 내렸고 강한 바람에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왔어요. 다음 날인 4월 14일 태풍이 지나간 후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을 따라 산책하던 한 부부가 끔찍한 것을 발견했어요. 탯줄이 붙어있는 태아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태아가 발견된 곳에서 1.5km 떨어진 해안가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거의 몸통만 남은 상태였어요. 부패가 심해서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인부용 브래지어가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자궁을 제외한 머리, 팔다리, 내장은 물에 빠뜨리기 전에 제거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정밀 감식 결과 성인 시신의 주인은 레이시 피터슨이었고 태아는 레이 씨의 몸에서 나온 아들 코너로 밝혀졌습니다. 레이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스콧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그들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콧이 멕시코 국경선과 가까운 샌디에고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인 경찰은 그가 도망가기 전에 체포하는 데 성공했어요. 경찰의 예상대로 스콧은 멕시코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당시 스콧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모두 노란색으로 염색했고 그의 차 안에는 생존을 위한 캠핑 도구와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비아그라와 휴대전화 2개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도주를 위한 준비였죠. 하지만 스콧은 끝까지 기자들이 너무 따라다니며 괴롭혀서 차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변명했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스콧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머데스토 시민들은 경찰서 앞에 모여들어 차로 연행되는 스콧을 향해 살인마라고 소리쳤어요.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이 경찰서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2003년 4월 21일 스콧 피터슨은 2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2004년 6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몰려들어 법원 앞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스콧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이 레이 씨를 납치해서 죽였고 스콧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피고인은 이미 아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반박했어요.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스콧은 레이 씨가 실종된 직후 집을 팔려고 내놨고 레이 씨의 차를 다른 차와 바꾸려 했어요. 또한 레이 씨가 실종된 후 2개의 유료 포르노 채널을 케이블에 신청하고 대낮에도 마음껏 시청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과연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남편의 모습일까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부부집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담당하던 도우미는 법정에서 12월 23일에 물과 염소 성분의 세제를 이용해서 바닥을 청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도우미가 사용한 것과는 다른 화학 성분이 바닥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는 레이 씨가 실종된 후 누군가가 바닥을 다시 깨끗이 청소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검사는 스콧의 살인 동기로 앰버와의 외도를 들었어요. 그는 앰버와의 관계를 위해 싱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동기였죠.
2004년 12월 12일 31세의 스콧 피터슨은 레이시 피터슨에 대한 1급 살인죄와 태어나지 못한 아들 코너에 대한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후 배심원 선정과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심이 이루어졌고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현재도 스콧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경찰이 처음부터 범인을 스콧으로 정해두고 불륜을 터뜨려 여론을 몰아 스콧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스콧의 유죄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가 레이시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아내는 죽었다고 말한 것, 시신이 발견된 곳이 그가 낚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장소인 것, 그리고 체포 당시의 도주 준비 상황 등은 모두 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어요. 레이시 피터슨은 단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아들 코너를 위해 아기방을 꾸미고 베이비 샤워를 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녀가 임신 기간 내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남편의 이기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레이시가 마지막까지 남편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스콧의 바람길을 알고도 계속 용서했고 그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사랑은 배신당했고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앰버 프레이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스콧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살인자의 공범으로 오해받을 뻔했어요. 다행히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스콧은 레이시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필요 없어지자 버렸어요. 이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둘째,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스콧은 수많은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셋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스콧이 처음 바람을 피울 때, 그리고 레이시를 해치기로 결심할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이시와 코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사랑과 행복, 그리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가정폭력과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레이시 피터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사회 문제의 한 단면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레이시와 코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스콧 피터슨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형벌도 레이시와 코너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말이에요. 레이시 피터슨과 코너의 명복을 빌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